24.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1년이 걸려야 할 일이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희님을 소개합니다. 이 지희님은 명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십 개의 가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식이 좀 다릅니다. 가방을 살 때마다 그 브랜드의 역사를 공부하고 장인 정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봅니다. 단순히 로고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지켜온 것들을 믿기 때문에 지갑을 엽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살 때 브랜드의 역사를 함께 산다고 생각해요. 장인 정신, 품질에 대한 철학, 그 브랜드가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들. 그게 무너지면 남는 건 그냥 가죽 가방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희님은 그 약속이 실제로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비즈 몇 개. 한정판 디올 가방에서 비즈가 몇 개 떨어졌습니다. 작은 수리입니다. 지희님은 가방을 구매했던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매장 직원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에서 수리가 어려워요. 고객님, 파리 본사로 보내야 해요. 사실 그 말이 오히려 믿음을 줬습니다. 한정판 비즈라면 당연히 파리로 가야지. 그만큼 정성껏 다뤄준다는 거잖아요. 지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맡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희님이 먼저 매장에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고객님, 아직 처리 중이에요. 파리는 멀고 명품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설명도 없고 일정도 없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기다림은 종종 품질의 증거처럼 포장됩니다.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쉽게 팔지 않는 것처럼 기다림 자체를 브랜드 경험으로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고객이 납득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1년을 방치하는 건 배려가 아닙니다.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희님은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한사설 수선업체의 홍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롤을 멈추게 한 건 직감이었다고 했습니다. 영상 속에 가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1년 전 디올 공식 센터에 맡겼던 그 한정판 가방과 동일한 모델이었습니다. 동일한 스티칭, 동일한 패턴. 이 모델은 한국에 단 몇 점밖에 없습니다. 지희님은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파리에 있어야 할 가방이 왜 여기 있지? 지희님은 매장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동안 파리에 있던 가방이 단 24시간 만에 수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잠깐, 파리에서 24시간 만에 수리까지 마친 채로 국제 배송만 해도 며칠입니다. 통관도 있습니다. 수리 대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24시간에 끝냈다는 말이 됩니다. 지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처음부터 파리에 없었던 거고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가방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희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돌아왔을 때 기쁘지 않았어요. 가방보다 더 중요한 신뢰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다른 장면들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발렌시아가가 2024년에 내놓은 팔찌, 투명 테이프처럼 생긴 실리콘 팔찌, 가격은 560만 원. 브랜드는 유틸리타리안 미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다 클립,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문구점에서 1000원짜리와 생김새가 동일합니다. 가격은 21만 원. 다른 점은 프라다라는 세 글자뿐. 그리고 2024년 뉴욕 소더비 경매. 바나나 한 개가 벽에 덕테이프로 붙어 있는 작품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62억 원. 구매자는 낙찰 후 그 바나나를 직접 먹었습니다. 우습죠? 근데 잠깐, 이게 정말 우스운 일인 걸까요? 62억짜리 바나나를 산 사람은 바나나를 산 게 아닙니다. 그가 산 건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을 소유했다는 사실, 그 개념이었습니다. 바나나 자체는 썩으면 갈아 끼우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바나나가 아니라 인증서입니다. 프라다 클립도 같습니다. 21만 원을 낸 사람이 산 건 클립이 아니라 프라다 클립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맥락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맥락을 삽니다.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서사,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감각. 그게 명품이 파는 진짜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명품 소비 세계 1위입니다. 1인당 연간 40만 원. 미국보다 많고 중국의 6배. 가격이 오를수록 오픈런이 길어지는 나라. 비싸면 더 갖고 싶어지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브랜드들은 이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다시 디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탈리아 법원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디올 핸드백 일부의 제조 납품가가 개당 약 8만 원 수준이었다는 것. 원자재는 디올이 따로 공급하고 하청업체는 공임만 받는 구조에서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 불법 이민자 고용과 야간 노동 착취가 동원됐다는 의혹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만들어지는 현장이 그랬습니다. 잦은 폰드 자국 논란, 명품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불만, 1년 동안 고객을 방치하고 24시간 만에 처리해버리는 서비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올은 건재합니다. 오늘도 부티크 앞에 줄이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답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품을 사는 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내 딸에게 이 가방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사는 겁니다. 이건 엄마가 아끼던 건데 관리도 잘해서 여전히 그대로야. 그 장면을 믿기 때문에 지갑을 엽니다. 그 장면을 파는 게 명품 브랜드의 진짜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희님은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 장면의 뒤편에 뭐가 있는지. 브랜드는 로고를 팝니다. 우리는 신뢰를 삽니다. 그 신뢰가 8만 원짜리 납품가 위에 그리고 24시간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우리가 사는 그 장면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걸까요? 저는 오늘 디올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삽니까? 아니면 이제 알았습니까? 그 대답은 각자 드레스룸 앞에서 스스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